자, 오늘은 우리가 지약서 독서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우리 안의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은 논설문이에요. 여러분, 논설문은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고 설득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무언가를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죠. 따라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잘 따라가 봐야 되고요. 성격은 논증적이고 설득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논설문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과연 이 마녀사냥이라는 소재로 무슨 이야기를 전개할지 한번 읽어보고 좀 우리가 글을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서론이고요.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꿈기고 있으며 이웃집 아줌마가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의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녀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악마와 내통하고요.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맨날 꾸미고 밤에는 고양이로 변신해서 산에 가서 마녀 모임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마녀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렇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너라면 그걸 믿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어떤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거를 지금 의문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너라면 믿겠어? 너도 못 믿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언제요? 실제 유럽 사회에서요. 현재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마녀로 판정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겐 지금 합리적인 관점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 유럽에서는 있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다? 사람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처형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즉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니까 뭔가 독자로 하여금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10만 명이 죽었다고?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를 악마와 연관지어 이해하였는데 이는 유럽사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유럽에서는 어떤 비정상적인 힘을 꼭 악마랑 연관시키는 그런 느낌, 어떤 풍습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악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어떤 집단이네요.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해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밤에 집회를 연 것이 사실이며 또 그들이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 내용이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고 고대로부터 은밀히 전해 내려오는 다산 숭배, 말하자면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재진술이죠. 나중에 지독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실제했다는 견해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연구자들의 의견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연구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실제로 여자들이 모여서 뭔가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정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다만 악마 숭배는 아니었지만 어떤 다산이라든지 농업적인 풍요로움의 의식이라든지 즉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연구자들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연구자들의 의견 1번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 실제 집회가 있었다. 근데 그 집회는 악마 숭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거는 오해를 받긴 한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연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은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순전히 조작된 내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신학자, 종교 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이 읽은 종교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차츰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올감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녀 집회 같은 거는 순전히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연구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쵸? 자, 연구자들의 의견 2번은요. 실제 아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회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상상력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모함했던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견해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의견이죠. 이렇게 주장한다. 우선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이교적인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권력당국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즉 이거는요. 어떤 다른 종교의 전통이 있었던 거는 맞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권력 당국, 즉 그 당시에 권력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조작을 함으로써 민중들을 공격하는 요소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들은 연구자들의 의견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어떤 중간적 입장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이들은 뭐냐면 어떤 이교 전통은 있다. 한마디로 집회 비슷한 어떤 이교 전통은 분명히 있었고 다만 그것이 권력 당국이 어느 정도는 조작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의견은 1번의 의견과 2번의 의견의 종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는 뭔가 있긴 있었다. 그쵸? 실제 뭔가 존재했다. 이걸 실제라고 하죠. 그리고 2번은 상상력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3번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마녀 집회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두고 차츰 정형화되어 갔으며 그리고 실제 마녀가 존재할 리는 없으므로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죄인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즉 여러분 결국은 이 내용을 싹 다 정리하면은 뭐냐면요.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고문해서 또 죄인을 만들고 그 재판관들이 또 확인했다고 한 사실들 가지고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어떤 악순환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녀 사냥에 대한 내용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건덕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추궁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맞아요.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인정하면 거봐 맞대잖아 하면서 그걸 더 부풀리고 또 부풀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이 현상은 마녀 사냥 현상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를 보자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마녀 사냥을 중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근대 초의 현상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이게 근대 같은 합리성의 사회에서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근대는 합리적 사회고요. 중세는요. 비교적 비합리적 세대예요.
즉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마녀 사냥이 합리적 사회였던 근대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마녀 사냥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점은 1590년대이며 그 후 1630년대와 1660년대에 다시 정점에 올랐다. 다시 말해 재진술 근대 유럽에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되게 특이한 일인 거죠. 즉 계몽이 싹둑고 이성이 있었던 그런 시대 이꼴 근대 시대에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었을까? 희생자들은 대개 여성, 빈민, 노인으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들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인물형은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 특히 과부로서 50 내지 70세의 연령대이며 성질이 사나운 또는 사나워 보이는 할머니이다.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마녀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보면 흔히 70% 이상, 심지어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여러분, 마녀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을 보면요,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지금까지 통례대로 마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남성 희생자도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엄밀히 따지자면 잘못된 일이지만 그만큼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다. 왜 여성이 더 큰 희생을 치렀는지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만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근대 초에 가부장제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남성 세계가 여성을 공격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편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는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녀 사냥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또 부자들과 권력자들보다는 힘없는 빈민들이 더 많이 희생당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권력자들이라고 항상 무사한 것만은 아니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보다 힘없는 빈민이 더 많이 희생당했다도 맞지만 권력자들이 무조건 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 나왔죠. 자, 희생자들의 특징 2번, 3번입니다. 일단은 빈민층이 많았고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들이 완전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도 포함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마녀사냥 희생자의 특징이죠.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문을 동원하였는데 고문에 못 이겨 공범들의 이름을 불 때는 사회의 최상층부 시민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1611년에 독일의 엘방엔에서 70세 여인이 고문을 받으면서 사회의 상층 인사들까지 공범자로 거명하였다. 고문이 시작되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 가운데는 지레 자기가 마법을 부렸다고 자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직자들도 마녀 사냥으로 희생되었고 심지어 어떤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 자신도 고문에 못 이겨서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희생자에는 권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70세 여인이 사회의 상층 인사들을 거론한 거, 그 다음에 또 이 판사가 자기의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그걸 항의하면서 자기도 결국은 마치 나도 마녀가 맞다라고 자수하기도 했었대요. 자,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의문형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도 보면은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었는가 이런 말도 있었고요. 좀 더 앞으로 가면 왜 이런 일이 일어섰을까? 이렇게 해서 의문형 문장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자의 주의, 집중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 미친 짓이 맞지만 다 같이 미쳐서 그런 짓을 한 건 아니다 라는 거야. 이 꼴 무슨 말이냐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탐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개 그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이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광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당대의 관점에서 마녀 사냥을 합리화하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그 사회 관점에서는 이런 걸 하는 게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과 해석, 평가해야 된다. 먼저 마녀 사냥에 관한 기존 설명들을 보자. 흉년, 전쟁,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 재판이 많이 벌어졌으리라는 설명이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의 견해예요. 즉 어떤 역사학자는요, 이런 흉년과 전쟁,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 재판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런데 1590년대처럼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던 때가 마녀 재판의 극성기였고 또 많은 마녀가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고소를 받은 점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마녀 사냥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완전한 설명은 못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역사학자의 견해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재난 같은 것에 대한 행위였다, 반응이었다. 근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 재난이 없었던 시기에도 마녀 사냥은 꽤 많았기 때문에 이 역사학자의 견해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녀 재판이 물론 나쁜 일이지만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다라는 설명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대요. 얘는 두 번째 역사학자의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사람은 나쁜 건 맞지만 나름대로 공동체에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마을에는 같이 지내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때마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있자니 마음에 걸린다고 하자. 가정하는 거죠. 마녀사냥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하여 이런 사람들을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마녀사냥이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였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곧 일반인들의 심리를 고려하고 있고 또 마녀사냥이 하여튼 어떤 기능을 맡았다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설명이다. 근데 여러분 봐봐. 부분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가치 있는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역사학자의 설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밖에도 희생자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다른 여러 설명이 있으나 대부분 부정되었다. 즉 한마디로 이 마녀사냥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그쵸? 마녀사냥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그 학설들은 모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마녀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보자.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할 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을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글의 필자, 글쓴이의 해석이에요. 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근대 국가로 넘어가면서 균질한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 다 같은 가치관을 지닌 영혼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은 이견 없이 같은 가치관을 지니는 게 좋고 그래야 국가의 통치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녀 사냥이 이것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마녀 사냥을 통해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모두가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라고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 거죠.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즉 한마디로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갈수록 발달하고 문명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만약 그게 맞았다면 사람들은 다 낙원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구촌은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성이 갈수록 발달하고 문명화된다라는 가정에 의해서는 사실상 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성에 대한 발달, 문명화된 사회, 는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가 마녀사냥 같은 현상을 보면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미친 광기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녀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계속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간 집단 광기적, 즉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어떤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했던 거, 파시스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던 거, 그리고 권력자들이 일부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탄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마녀사냥과 유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마녀사냥과 유사한 현대의 사례들인 거죠. 한마디로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근대에 있었고 끝났다로 볼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 내면 속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녀사냥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그런 충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거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여러분 연예인들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막 사람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막 다 까내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즉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현재에도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의 지속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근대의 어떤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현대까지 이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자, 우리 돌아와서 개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글은요, 논설문, 아까 쌤이 말했죠? 주장하고 설득하는 글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주장하고 설득하는 글은 논증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지니겠죠. 자, 이 글의
감은요, 제재죠. 유럽의 마녀사냥이라는 거고요. 마녀사냥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를 경계해보자라는 내용이죠. 자, 특징은 마녀사냥으로 일어난 사건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필자의 견해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요. 기존의 견해, 역사학자의 견해였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그것의 어떤 한계점도 보고요. 이를 좀 비판적으로 고찰해서 현대에는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이어서 읽어보면서 흐름을 놓친 건 없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보고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